그냥 각석이 생기는데 위 유로피안스 그럼 국가 다 없애냐. 천만에. 막강 군사력을 갖춘 주권 국가들, 막강 군사력을 갖춘 자유공화국들을 만들어가서 그게 힘을 합치면 돼.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를 같이 도와주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독일이 5월 28일 집권연합정부와 야당들 사이에 합의가 돼갖고 1,070억 달러 방위비 지출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120조 원, 140조 원. 우리 방위비보다 많을래나 거의 비슷하죠. 독일로서는 엄청나게 지출하는 거예요. GDP의 2% 이상 방위비 지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기존 미제 MLRS 20대 주문에 500대를 추가했습니다. 폴란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MLRS예요. 여기서 도입하는 건 M270 모델이 아니라 하이마스 M14인가 그 모델이에요. 좀 작은 모델인데 M14에서 이제 말하자면 270도 그렇고 14도 그렇고 저기가 재원상으로는 3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ATACMS를 언제든지 발사 가능해요. 미국이 주기만 하면. 보통 때는 80km까지 가는 로켓포 줄 거고 미국에 급해지면은 300km짜리 탄도미사일 주면 그냥 쏴버린다는 소리죠. 저 500대를 깔아. 500대 이번에. 폴란드가 막강 군사력을 갖춘 주권 국가로 만들어가고 그런 주권 국가들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발틱 주인 다 그렇잖아요.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끌려 들어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끌려 들어가고 있고 프랑스는 객이지만 끌려 들어가고 있고 영국은 거기 수장이고 이러면서 진짜 유럽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 처음에 600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진짜 유럽이 탄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글로벌리즘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국가주의가 아니잖아요. 어떤 종류의 메타 주권 아니에요. 어떤 메타라는 건 주권 국가들을 뒷받침하는 기반, 뿌리, 주권의 뿌리, 그 메타,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그게 가치 공유예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가치 공유. 이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등장하기 전에 가끔 세뇌 탈출해서 쓰던 용어죠. 조병설전에서 쓰고. 근데 그걸 픽업해서 써서 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인쇄 받을 생각 없습니다. 잘만 사용해 주시면 정말 사상적 동지를 만난 건지 뭐 언어적 동지를 만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꾸 그런 개념이 퍼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를 이해하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고.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치의 사람은 자기의 정책과 자기가 처한 정치적 위치에 의해서 길을 가다가 보면 저보다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저보다 훨씬 더 통찰력 있게 갈 수도 있어요. 머리를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글로벌리즘이 또 이번에 탄생을 했어요. 아까 네 번째, 이번 러시아가 왜 참패라고 보는 거냐. 처음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저건 개망신한 거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게 어떻게 보면 슬라브 본가인데 원조 슬라브인데 원조 슬라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것도 인구 단위가 뭐 4천만 5천만 단위에 인구 단위로 보면 거의 러시아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러한 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유럽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개인 뭐 이런 공화국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공화국들 막강 군사력을 각각이 갖춘 자유공화국들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자유공화국들의 네트워크라는 그런 유럽인들이 그런 거에 각성을 해서 우리 유럽인들이라는 그런 개념에 도달해 가고 있다. 네 번째가 진짜 글로벌리즘이 탄생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저는 이제 냉전 글로벌리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글로벌리즘은 1.0, 2.0, 3.0 세 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냉전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인데 콜드워 글로벌리즘이죠. 이때는 글로벌리즘을 안 내세우고 조용히 글로벌리즘이 진행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후에 세계 각지의 모든 식민지를 해방시켜버렸다고. 그전에는 자기 나라가 관할하는 식민지에 가서만 사업할 수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모든 식민지를 해방해놓고 어떤 자유국가라도 거기 들어가서 심지어는 뭐 러시아라도 들어와서 하려면 해요. 그래서 제3세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새로 신생국가가 한쪽으로는 공산권이란 거래하고 한쪽으로는 자유세계란 거래하고 그래서 제3세계. 자유세계가 제1세계, 공산권, 코메콘이 제2세계. 가트가 제1세계, 코메콘이 제2세계. 그래서 여기는 제3세계.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 글로벌리즘이죠. 이게 냉전 글로벌리즘이죠. 두 번째는 그 냉전 글로벌리즘의 전후 식민지 해방됐고 1948년에 유엔 만들어졌고 유엔이 글로벌리즘이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인데 국제연합이잖아요. 국가연합이란 뜻이거든, 저게. 세 번째가 1948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아까 말한 가트가 만들어졌고요. 저거가 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세계무역기구 WTO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번에 러시아 금융제재하면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쫓아냈다고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럼 스위프트가 뭔데? 은행 간 국제거래할 때 쓰는 거지. 그거 국제 송금해 보면 다 스위프트 아실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 있었어? 믿거나 말거나 있은 지 얼마 안 됩니다. 1973년입니다. 스위프트 만들어진 게. 저런 게 다 세계화죠. 금융, 무역, 관세 및 무역, 그 다음에 정치체제, 그런 주권 국가들의 그 네트워크로서의 유엔, 이게 다 냉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저게 세계화지 뭐냐 이거요. 그 사람들은 저 당시에는 우리 세계화합니다. 우리 글로벌라이즈 합니다. 이렇게 잘난 체를 안 했을 뿐이에요. 이 잘난 체는 누가 하기 시작했냐? 91년에 소련 동구 망하고 나서 저거 원래요. 뭐 이렇게 옛날부터 해오던 거를 마치 자기들이 새롭게 하는 듯이 주장하는 자들, 이게 다 이게 범죄형들이거든, 이게. 이 범죄자들이 저 잘난 체란 거예요. 그때 요란하게 우리 글로벌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입니다. 아니 YS 정부가 우리 세계화합니다. 나라의 세계화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돌아가셔서 별로 비판하지 박세일 씨나 세워서 박세일 씨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가 어떻게 세계화하냐고. 만약에 글로벌리즘을 세계의 무역, 금융, 이런 지식, 이런 것의 교환 네트워크를 점점 더 강하게 짜는 걸 세계화라고 표현한다면 그 세계화는 어느 때 물꼬를 텄냐? YS가 물꼬 튼 게 아닙니다. 1904년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물꼬를 텄고요. 1919년에 3.1운동 선언문이 물꼬를 텄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그 물꼬를 튼 거고요. 대한민국이 1948년 5월에 그 총선 해가지고 7월 달에 재헌헌법 생기고 8월에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해 12월인가에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만들어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진 정부라고 인정을 해요. 처음부터 세계기구가 인정한 정부입니다, 여기가. 1948년에. 그 다음에 저 스탈린과 김일성의 무서운 남침이 시작됐을 때 유엔을 마당으로 해서 세계 수십 개국이 모여서 지키겠다고 들어와 갖고 미국이 주도하래. 글로벌리즘 세력이 들어와서 지켜준 나라예요. 글로벌리즘 세력이 인증한 나라고. YS 정부 때 세계화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1904년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있고 우리의 뿌리가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있고 우리의 뿌리가 1948년 12월에 세계화의 본산지인 유엔에서 인증한 데 있고 우리의 뿌리가 6.25 때 세계화의 본산지인 유엔의 깃발을 들고 당시 세계화의 주요 핵심 세력인 넘버원 세력인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이 들어와서 지켜준 데 있고 우리의 뿌리가 박정희 정부 때 이 세계화 추세를 타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후진국도 말하자면은 그 세계 시장 속에서 수출공업화로 먹고 살 수 있다.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한 거다.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와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걸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시신 박세일 교수까지 포함해서 그 앞 세대의 지식인들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이것과 유사한 흐름이 선배 세대에 뭐가 있었지?
내가 오늘 이 생각을 하게 된 데는 꼭 대한민국 내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뭐가 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저의 정신적 계보는 박정희 대통령은 조금 아니고요. 저는 우남이승만이에요. 저는 평소에 하는 말이 저의 스승은 세 명이다. 우남이승만, 에드먼드 버크, 그 다음에 니체. 네 명 꼽으라 그러면 키에르케가르. 난 네 명이다. 다섯 명 꼽으라 그러면 피터 드라커 들어간다. 저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 그럴 때는 그게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다라는 인식을 밝히고서 해야 돼요. YS 세계화 때 그거 떠든 박세일 교수, 뭐 이각범 교수 이런 분들이 세계화라는 게 어떤 흐름에서 나왔다라는 것 단 한 문장이라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계시받아서 했나? 무슨 그런 쌍스러운 일이 있냐고.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계화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은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또 제국주의 열강 각축할 테니까. 전체 세계를 다 오픈도어로 해라. 전부 어느 나라든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또 어떤 나라의 사업가가 가서 사업을 하고 수입을 하고 뭐 수출을 하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다 자유롭게 트자. 그게 세계화거든요. 다 틀리니까 거기에 금융이 맨 마지막에 금융이 들어간 거예요. 무역 결제, 아니 저기 뭐 결제 시스템, 국가 간 그러니까 세계 각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지금 수천 개 은행이 연결돼 있죠. 국제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그 맨 마지막 그 앞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 앞에 국가 간의 그런 주권 국가 간의 협의의 대화의 마당, 의결의 마당으로서 UN. 그 앞에 그렇게 하려니까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한 기백 개 나라를 더, 백몇십 개 나라를 더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후 식민지 해방. 이게 한 패키지로 간 세계화라고요. 저거보다 위대한 세계가 어디 있어. 그게 45년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이 뭐냐면 저게 무한해체 글로벌리즘이에요. 저희 무한이 팬이고요. 아무거나 다 해체하자는 거지. 남녀 성구분도 해체하고 석유나 화석연료 쓰는 시스템도 해체해버리고 역사도 해체해서 전복해버리고 무한해체 글로벌리즘이죠. 그래서 저걸 저는 PD 글로벌리즘, 팬 디컨스트럭션 글로벌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앞에 건 콜드워니까 CW고. 요란하게 글로벌리즘 내세웠죠. 근데 실제로 한 일 뭐야? 지노파일이에요. 중국 사랑.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랑. 그 다음에 보수 공화국 얘기하면 그건 악이야. 무한해체, 기후종말론, 역사정복이라는 악마 내러티브를 기업과 월스트리트와 지식인과 정치인, 범털들이 나서서 떠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싸나오면 막장폭도 만들어져요. BLM. 점잖으면 그거 공화주의, 보수주의 그런 위험한 소리에 그냥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말 조심해서 표현하면서 좋게 부비부비 사는 게 좋은 거야. 너 보수주의, 그 공화주의 이런 거 하면 너 극우야, 임마. 그게 PC 낙인 찍기. 저게 다른 것 같아도요. BLM 떠들면서 경찰서에 불 지르는 막장 폭도하고 제가 왜 폭도를 저걸 막장이라 그러냐면 볼셰비키 폭도는 그래도 정부기관을 내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갖고 정부 권력을 장악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정치 권력 장악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폭도는 그게 아니라 사회를 그냥 무너뜨리면 돼. 그래피티로 이거 칙칙이로 그거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다니는 애들이 이거를 오늘은 요 파트하고 내일은 저 파트하고 모레는 저 파트에서 내가 예술 작품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갈기는 거 아니야. 그래피티라는 건. 저거 똑같은 거죠. 옛날 볼셰비키 폭도는 예술가고요. 저 막장 폭도는 그래피티로 칙칙하고 다니는 애들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개념이 없는 거 그냥 무너뜨리면 돼. 그래서 막장 폭도라 그러는 거고요. 막장 인종. 저 라스트 맨슈, 레스트 맨슈. 니체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과 각을 안 세우고 가치 판단하지 말고 모든 가치 판단하려는 자들을 적으로 삼는 뜨뜻한 부비 인종을 니체가 저게 인간의 마지막 형태다. 그래서 그걸 막장 인종이라고 불렀어요. 레스트 맨슈, the last man 영어로.
둘은 샴쌍동입니다. 저게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와인 마시면서 그 보수 극우들 왜 그렇게 사납게 가치 판단해서 사람을 가르고 이렇게 가치를 가르고 이렇게 진영을 나누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자들하고 민노총보다 더 대책 없이 아무거나 막 불지르고 다니는 막장 폭도랑 그거는 동전의 이쪽 저쪽이다. 앉아있는 게 하나는 폭도질하고 있고 하나는 강남에 병에 20만 원짜리 치즈에다가 와인 먹고 있을 뿐, 까비네 쇼비뇽 와인 먹고 있을 뿐이지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게 샴쌍동이에요. 가치 판단을 포기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걸 적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둘 다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올해부터 우크라이나부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공화국들의 세계 시스템이에요. 독일의 돈을 들여서 독일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독일의 공화국을 강화하고 폴란드가 500대의 미제 MLRS를 추가 구입해서 폴란드 돈을 들여서 폴란드의 국력을 강화해서 폴란드의 자유공화국의 입장을 강화하다. 그런데 둘 다 독일과 폴란드는 얘네보다 더 가까워진다. 자유공화국들의 세계 시스템 아니에요. 주권 기반 세계 시스템이에요.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래서 Sovereignty Based에서 SB 글로벌리즘이라고 이름을 걸었어요. 그래서 1.0은 Cold War 글로벌리즘, 냉전 글로벌리즘, CW 글로벌리즘. 2.0은 무한해체 글로벌리즘, pen deconstruction 글로벌리즘, PD 글로벌리즘. 3.0은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 sovereignty based 글로벌리즘, SB 글로벌리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권 기반이라는 얘기는 메타 주권을 뜻하죠. 이때 메타라는 건 뭐냐면 주권을 떠받치는 공유 가치 세트를 뜻해요. 주권을 떠받치는 아랫돌이, 조금 주권을 품어주는 그 틀, 이걸 메타라 그러거든요. 메타 플랫폼을 뜻해요. 뭐를 떠받치는 틀. 그래서 메타피직스 그러면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피직스,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을 떠받쳐주는 틀이 뭐냐 이거지. 그 물질 세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저게 뭐냐 이거죠. 그걸 메타가 붙으면 그렇게 돼요, 항상. 근데 그건 너무 철학적이니까 그냥 주권 기반이, SB가 오히려 편할 거예요. 주권 기반. 그때 주권은 공화국의 주권이에요. 자유공화국의 주권. 자, 그래서 이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의 사례가 이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를 거덜냈어요, 이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니, 정부가, 미국이 나서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무역 제재하라고. 그거 기업이요, 그거 속색이고, 그거 이 이유, 저 이유 들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려면 한없어요. 근데 기업들이 임직원들이랑 소비자들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러시아 제재에 앞장을 서버렸다고요. 마르스크, 러시아랑 제일 많이 거래하는 세계 최대의 물류회사 중에 하나죠. 러시아에 지금 페덱스 안 들어갑니다. 러시아에 DHL 안 들어가요. 이거 사업해 보시는 분은 알잖아요. 페덱스나 DHL이 안 들어가면 상대방이랑 뭘 진행할 수가 없어. 샘플도 못 보내고 샘플도 못 받고 서류도 못 보내고 어떤 하드 카피, 그러니까 종이로 인쇄된 서류를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법률적이면. 저게 러시아의 공장 컸거든요. 르노 자동차. 저거 했고요. 보잉과 에어버스가 러시아에 부품도 안 팔아요. 그러면 기존에 보잉과 에어버스 비행기를 사서 쓰고 있는 러시아 비행사들, 항공사들, 비행기 다 서야 돼. 아마데우스와 세이버는 뭐냐면 세계 최강의 양대 항공권 예약 시스템이에요. 항공권 예약 발행 시스템이에요. 저거 안 해요. 그러면 러시아에 여행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러시아 민항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항사들이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다, 대한항공이다 그러면 또는 작은 무슨 독립항공, 저가항공사들 비행기 들어올 때 전부 돈 가지고 들어옵니까? 현금? 아니죠. 리스에서 들어오잖아요. 이 민항기 리스가 보면 러시아가 515대는 외국계 리스 회사고 465대는 러시아 내부 금융사의 리스예요. 저 515대가 너희 비행기 다 내놔. 리스 끝.
리스를 중단했다니까요, 지금. 러시아에서 생산 조립되는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95%가 외국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저게 안 들어가요. 인텔과 AMD 세계 칩 회사의 쌍벽이죠. 저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무슨 첨단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텔과 AMD가 칩을 안 판다는 얘기는 전 세계 모든 회사가 러시아에 칩 안 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중국에 팔면 되잖아. 못 팝니다. 칩 만드는 생산 장비 회사, 칩 만드는 그 설계 프로그램 회사, 그 칩을 만들 때는 칩에 들어가는 지능을 전부 칩 회사가 다 만들질 않거든요. 지능을 이렇게 라이센싱 했었어요. 그걸 IP라 그래요. Intellectual Propertyship. 그 지적 자산권을 라이센싱해서 그걸 이제 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로직으로, yes, no 로직으로 나타내 갖고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칩 안에. yes, no 로직은 yes, no로 되는 이겁니까? 요 로직은 기계가 전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이겁니까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애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형화된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하도록 만든 게 칩이라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양대 칩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인텔과 AMD가 칩을 안 판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칩 못 파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 어기고 중국 칩 회사가 러시아에 칩을 팔아 그러면 그 칩 회사는 라이센싱한 IP 라이센싱 끊겨요. 너 다시 내놔. 너랑 장사 안 해. 지적자산권 라이센싱 끊겨요. 칩 설계할 때 썼던 소프트웨어 너 사용 못해. 소프트웨어 다시 걷어 들어가요. 칩 만들 때 쓰는 뭐 네덜란드 장비 이런 거 거기 라이센싱 다 걸려 있어요. 지 맘대로 못 써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못 써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못 팔아. 삼성 안 팔아요. 애플 안 팔아요. 프라다 안 팔아요. 스타벅스 안 팔아요. 맥도날드 안 팔아요. 서버 회사 델 안 팔아요. 서버 회사 HP 안 팔아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3대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가 있어요. 오라클, 독일계 SAP, 마이크로소프트. 이 3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전부 안 팔아요. 국제금융을 하는 페이팔, 비자, 마스터, 애플페이, 구글페이 전부 안 해요. 한마디로 러시아를 그냥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뽑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전쟁에서 뭐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대승해서 우크라이나를 물리쳤습니다. 저 미제의 앞잡이 우크라이나 이제 망했습니다. 저 글로벌리스트 앞잡이 우크라이나 망했습니다. 나치의 앞잡이 우크라이나 망했습니다. 러시아 만세! 이게 뭔 꼴이냐고. 이게 러시아 간첩 아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고. 국내 언론이 개판이어서 이런 사정을 잘 안 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복장이 터져가지고 오늘 마음 먹고 하는 겁니다. 각국 정부, 이거 다 글로벌리스트 정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요.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를 넘어선다고요. 아까 지금까지의 글로벌리즘은 무한해체 글로벌리즘이었어요. PD 글로벌리즘, pen deconstruction 글로벌리즘이었다고요. 자기가 원하든 않던 우크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지금. sovereignty based 글로벌리즘. 이 주권 기반 그렇게 PD 글로벌리즘 하면서 죄 많이 지어도 여기 오면 전 다 용서해. 왜냐? 여기는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1904년부터 지금 120년 동안, 두 갑자 동안.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 보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똑똑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개인을 위한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예요. 그게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이에요. 3.1운동의 선언문 보세요. 저 죽창을 들고 저 흉악한 짐승 같은 일본인들의 배를 찔러 죽이자. 그렇게 조국처럼 써놨나? 아니에요. 이 찬란한 현대 문명과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조선인이 독립을 해야 한중일 간의 균형이 잡힌다. 조선인의 독립은 조선인 자체를 위한 것이 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동아시아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일이고 크게는 인류에 기여하는 길이다.
그래 일본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 독립하는 걸 너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오늘 선언해.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조국이가 아마 저거 보면 입에 거품 물어야 될 걸 이 벨도 원칙도 없는 못난 선조들아, 못난 조상들아, 마땅히 죽창을 들고 일본인의 배지를 찌르자고 했었어야지. 조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할걸? 막상 그 일을 당해서 그 처연하게 숨져간 우리 선배 세대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현대 문명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 이걸 비전에 두고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을 아래에 깔아놓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자유공화국 중심 글로벌리즘을. 그 저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저게 바로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에 1990년까지 5년 동안의 냉전 글로벌리즘이 저거랑 같은 거예요. 거의 맥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못 배워먹은 자들, 이상한 자들에 의해서 그 중국 사랑에 빠진 자들, 러시아 사랑에 빠진 자들, 무한 해체를 붙잡고서 설치는 자들에 의해서 글로벌리즘이 납치당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거라고. 그 계기가 우크라 전쟁이 된 거예요. 2월 24일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2월 24일 날 그 새벽에 이제 침공이 시작됐죠. 그때 미국 정부 발표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하는 첨단 물품의 절반 이상을 깎아내고 외국 기술을 러시아가 라이센싱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며 러시아의 산업 기반을 괴사시키고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휘두르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야망을 좌절시킨다. 괴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살벌하더라고요. 아트로파이. 세포 괴사할 때 괴사. 세포 썩어나가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에 대한 무역 금융 제재가 일어났고요. 5월 30일 엊그저께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어저께일 거예요. 어저께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EU가 금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헝가리 빅토르 오반 그 친러 거기가 반대를 해서 못 될 것 같았는데 헝가리는 대통령 쓰게 내버려 두고 그냥 결정을 해서 했어요. 근데 아시지만 유럽 쪽에서 러시아 수입하는 거에서 보면 헝가리는 그 배럴, 하루에 한 7만 6천 배럴밖에 안 해요. 참, 이거 가스가 아닙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석유. 가스는 아직 못 끊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파는 러시아 석유의 한 90%가 끊긴 거고요. 전체 러시아 석유의 지금 수출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걸 이제 몇 개월 안에 시간을 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러시아 석유의 한 70% 정도 물량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게 다 되면 러시아가 다른 데도 파는 게 있으니까. 참고로 러시아는 이제 석유가 내륙에서 나오기 때문에 석유를 실어내는 데까지 송유관을 놓겠죠. 이 송유관 첫 번째 루트가 발틱, 베테르부르크 옆으로 떨어져요. 그럼 뭐 도시 이름은 조금 다른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베테르부르크 옆으로 떨어지는데 저 녹색 선입니다. 저기 지금 저기 그 벽돌색 선은 저거예요. 저게 가스관이에요. 예, 녹색 선이 지금 송유관인데 이거 지금 작동 못해요. 왜 작동 못하냐면 유럽 선박들하고 항만 작업자들이 이 작업을 거부하고 있어요. 항만 작업이라는 건 베테르부르크 쪽 말고 받는 쪽의 항만 작업자들. 또 그쪽으로 베테르부르크로 간다 그러고 이 배가 가다가 어디 기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항하는 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저기 못 실어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크리미아 반도의 건너편에 러시아 쪽에 노보로시스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떨어져요. 거기로 떨어져서 거기서 다시 빠져나가서 뭐 터키 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터키로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터키는 요번에 아마 조인 안 했을 거예요. 노보로시스크에서 이제 배 타고서 밖에 나가는 거 저거는 금지돼요. 안 돼요. 저거 왜 그러냐면 국제보험사들이 흑해가 그 불안정한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을 거부해 왔다고요. 보험 없이 가려면 가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독일과 헝가리인데요. 이 독일과 헝가리인데 독일로서는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독일로서는 정상 가동을 아마 폴란드 쪽에서 아마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제가 폴란드를 관통하거든요. 독일로 벨라루스 폴란드 관통하는데 시비 못 걸고요. 지금 헝가리 쪽 노선은 헝가리로 가는 게 이제 저기 그 아르파티안이라는 데서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체코 프라하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헝가리로 들어가요. 체코 프라하로 들어가는 거는 그 까만색이고 헝가리로 들어가는 건 저 분홍색인데 저기 까만색 쪽은 헝가리 노선에 일본은 제재에 참여했고요. 프라하 들어가는 건 헝가리 노선 저 분홍색이 짙은 분홍색 저기가 헝가리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그럼 러시아 잘 됐네. 유럽에 팔던 거 그만 팔고 중국에 팔면 되겠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10년 걸립니다. 왜냐? 러시아가 워낙 땅덩어리가 커요. 러시아가 시간대가 11개가 12개인 나라예요. 굉장히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유럽으로 저렇게 복잡하게 송유관으로 엮여 있고요. 이 동시베리아에서 나오는 게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개는 원천서부터 나오는 그 송유관이 체계가 전혀 서로 안역 그리드가 안 돼 있어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못 판다 그래서 그 물건을 여기로 갖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정이라든지 저런 장치 산업은요, 물론 기름이니까 좀 덜 할 텐데 제대로 가동 안 하고 두면요, 그냥 골로 갑니다. 장치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저 이제 골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의 정부들과 기업이 러시아를 딱 눕혀놓고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유럽이 단결했다고요. 유럽이 600년 만에 처음으로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통일된 유럽이 그나마 유지되던 거 이후로는 계속 600년 동안 지들끼리 잡아 죽이고 싸우고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살으려고 서로.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 유럽, 위 유로피안스, 그것도 가치 중심의 유럽,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자유공화국을 힘을 합쳐서 같이 보호하자. 저 푸틴 러시아의 깡패짓으로부터 거기에 다 같이 몰빵해서 끼어든 거라고요. 이 프로젝트에. 그래서 이거는 작게는 진짜 유럽이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는 진짜 글로벌리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망한 건 중국이죠. 전 세계가 중국의 취약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모가 한 말을 피터 자연이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피터 자연이 한 일주일 전에 한 말인데 저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지 몰랐는데 저기 유튜브 보다가 피터 자연 거 보고 야, 피터 자연이 한국말도 할 줄 아나 보다. 백모 하는 걸 듣고서 표절을 했네 그랬어요. 이 사람 말 우선 말씀드릴게요. 러시아는 석유가스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제재에 의해 박살이 나고 있다. 만약 중국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이 셋을 다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중국인 5억 명이 굶어 죽는다. 이를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5억 명이 굶어 죽는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중국은 석유가스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야. 그리고 미국과 서방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엄청나게 엮여 있어. 제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 가한 이런 종류의 제재를 가해버려.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침공해서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서 한반도에서 불장난했어. 제재 가해버리면은 몇 달 만에 중국인들 수억 명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정을 중국도 알고 서방도 알고 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힘을 써보니까 이렇게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으로 가치 기반 글로벌리즘으로 힘을 써보니까 이건 무시무시하네.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쟤들도 중국도 알고 이쪽도 알고. 그러니까 중국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피터 자이언 말입니다. 서방 자유세계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50년 동안 준비해온 도광량의 대국 굴기 전략이 도로함이 타버리 됐다.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물론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거의 직역이고요. 피터 자이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취약성을 드러내 주었고 깡패짓이 통하지 못함을 증명한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경제 올해 지금 박살나는 중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바르도네츠크 전투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보실 거 없어요. 전체 아까 말한 대로 이 전역이 싸움의 그 권역이 5개로 구별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밀려요, 러시아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해서 경제가 못 돌아가게 경제 제재를 금융과 무역으로 제재를 딱 족쇄를 채워놓고 살살 우크라이나에다가 군비 밀어주고 그것도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군비는 아니고 러시아군,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군비를 주는데 그 괴멸의 타이밍하고 경제 제재의 파괴적 효과가 그게 앞으로도 한 1개월 있다가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6월 말쯤부터 나타난대. 일단은 있는 부품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있는 원자재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부품이나 원자재가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깔아앉는 거잖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6월 중순 하순이 되면 그때 맞춰서 미국이 제공한 곡사포, 견인포 155mm, 미국이 제공하고 서방이 제공하고 있는 155mm 견인포, 미국과 서방이 제공하고 있는 155mm 자주포,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MLRS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중화기가 딱 틀을 잡고 그때가 되면 또 조금 지나면 아마 방공 미사일 시스템, 에어 디펜스 시스템도 제공할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그걸 밀고 들어가는 거죠. 러시아를 밀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글쎄요. 2014년 이전에 아까 괴뢰국 루한스크 괴뢰국, 도네츠크 괴뢰국 그다음에 크리미아까지 회복할지 아니면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요번에 저기 지도에서 저 보라색이죠. 위에 있는 게 루한스크 괴뢰국, 도네츠크 괴뢰국이고 저 아래 섬이 저게 크리미아죠. 저것까지 수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건 인정을 하고 이번에 한 거를 다 문질러서 다 토해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하는 것 중에 또 일부는 러시아의 체면 치레로 인정을 해주고 종전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깡패 제국의 쇠락을 보는 좀 아주 서늘하면서도 기쁘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깡패 제국의 쇠락이고요. 러시아가 반면교사가 돼서 중국도 힘을 못 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